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게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신경 쓸 게 많아진 50대 엄마입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하고 아이도 40쯤에 낳았는데 부모님 간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고 그 긴 시간을 제가 간병했습니다. 엄마 역시 허리 디스크와 당뇨가 있으셔서 제 손길이 필요하셨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슴이 아픈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긴 간병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복잡한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를 돌보면서 10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두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죠. 아주 오랜만에 사회생활이라 걱정이 컸는데 막상 시작하니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하면 엄마 곁에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간병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회사를 다니며 엄마를 모셨는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간병을 제대로 못한 탓인지 더 사실 수 있었던 분을 일찍 보낸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 없는 하늘 아래 혼자가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없이 외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간병을 워낙 길게 하다 보니 당장 취미 생활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새로운 대인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회사 사람들과 회사 안에서 어울리는 것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정말이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작은 관심과 보상을 주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그간의 제 사정을 딱하게 보셨는지 자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실은 사장님이 저를 한 여자로 봐주시고 호감을 표현하신 건데 저는 연애 감정이 다 말라버렸는지 미련하고 바보같이 그저 순수한 배려와 선심으로만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저에게 사장님이 결국 직접적으로 고백을 해주셨고 저는 너무나 오랜 고민 끝에 그분의 마음을 받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이와의 결혼까지 2년이 걸렸고 이후 기적처럼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시댁과는 거리를 둔 채 그럭저럭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시기 어느 추석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날 시모, 시동생 부부, 저희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참으로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이리 와봐.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추석 선물 대신 용돈 줄게. 자 받아라. 할머니, 5만원짜리 거 20장. 우와, 100만원이네요. 땡큐, 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힐끗 저희 눈치를 잠시 보더니 마지못해 제 딸에게도 용돈을 건네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더군요. 이후 꼭 꺼낸 것은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제 딸에게 마치 집어던지듯 툭 건네줬어요. 얘따, 그거 받아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뭘 사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애는 그 자리에서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시모에게 그대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조카에는 하얀 봉투에 넣어서 100만원이나 쥐어주고 제 딸에겐 이렇게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냐고요? 차별은 무슨 차별이야. 딱 그의 수준에 맞게 준 거야. 기가 차서 말을 못하는 제게 이번에는 동서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아이, 형님 수준의 1,000원이면 족하죠. 안 그래요? 은지야, 그 1,000원도 너한테는 아주 많은 돈이야.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받는 용돈도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란다. 동서, 말 조심하지 못해?
웃겨. 의사 안나한테 감히 훈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형님이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주제 파악이 안 되고 감이 안 잡히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야, 큰애. 너 지금 어디다 대고 버릇없이 눈을 그렇게 크게 뜨고 꼴값 떨지 말고 차례상이나 치워라.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차례상을 힘껏 들어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우당탕탕 무거운 목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접시 깨지는 소리가 뒤섞이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 순간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그날부터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된 순간까지의 모든 일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쓱 지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집안과 엮이게 되었는지, 결혼할 때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된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반전까지 차근차근 아주 통쾌하고 재밌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회사 사장님, 아니 애인이 워낙 다정하게 잘 리드해줘서 재밌고 사랑이 넘치는 연애를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꼭 1년 뒤 그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망설일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상상조차 못했던 반대와 모욕적인 무시를 당하고는 거의 내쫓기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이 결혼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 그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별을 요구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수가, 오빠만 믿고 따라와. 집안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나는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야. 우리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결혼은 연애랑은 달라. 다르긴 해도 내 마음은 경숙이 너한테 굳어졌어. 내 평생 반려자로 너 말고는 다른 여자는 상상도 못 해봤어. 경숙아, 우리 일단 혼인신고 먼저 해버릴까? 뭐? 어머님 허락도 없이? 그건 순서가 아니지. 일단 그렇게 하고 엄마가 마음을 돌리도록 내가 더 노력해볼게. 어? 모르겠다. 자기가 말한 대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그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다시 결혼할 기회도 새로운 사랑도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진심으로 아주 깊이 사랑한다는 걸 저 자신이 느끼고 있으니 시댁의 반대로 이 소중한 인연을 이대로 이별하는 것보다 일단 일을 치르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국엔 애인의 말대로 혼인신고부터 하였고 얼마 뒤 그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불같이 노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기가 막힌 짓을 했네. 야, 김경숙이, 너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너같이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애가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 이런 사고를 친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오빠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웃기는 것들. 박순찬, 너도 똑같아. 나이가 40인 놈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얘가 니처로 들여도 괜찮을 것 같으냐 이 말이다. 어머니, 결혼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제 반려자를 제가 정하는 것이니 어머니도 이젠 그만 반대하세요. 아이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거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인생이니까 내가 뭐라고 해봐야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럼 경숙이를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미 도장 찍었다는데 어쩌겠냐? 야, 너희들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께 모진 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쨌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시모는 예상대로 단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아서 모든 걸 그이와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 했답니다. 자기야,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고 눈치 보이지만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부러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건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원래 나한테 그렇게 큰 애정을 주는 분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큰 애정을 주지 않다니.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경수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말해줄게. 사실 어머니는 내 친모가 아니야. 내가 12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신 분이야. 지금 내 동생도 그때 어머니가 데리고 온 자식이야. 뭐? 그럼 지금 어머님이 계모시고 동생은 의붓동생이란 말이야?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진짜 혈육은 아무도 없게 됐지. 그래도 10수년간 키워주신 정이 있어서 어머니를 계모로 생각한 적은 없어. 물론 동생이랑 나를 차별을 하시긴 했지만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고. 그랬구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을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도 안 도와주셔? 나 회사 차릴 때 아버지가 이미 많이 해주셨으니까. 어머니가 받은 유산은 당연히 동생한테 써야지. 그의 말이 어쩐지 복잡하게만 들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이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이 아니고 남편에게 아주 살가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장 비용과 신혼집 비용, 그 외에 자잘하게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마련하는데 시어머니는 일절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야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결혼을 허락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남편마저 조금도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은 걸 보니 그 속을 모르는 제 마음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식장에는 시모와 시동생이 참석해 주었고 남편의 많은 지인들과 회사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줘서 무사히 그리고 더없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신혼집은 남편의 회사 근처 아담한 크기의 작은 빌라로 마련하였어요. 그 일을 믿고 따랐더니 저에게도 드디어 가정이 생겼고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고 기뻤습니다. 한편 시동생은 한 번에 이혼을 하고 난 뒤 시모와 둘이 지냈었는데 최근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저처럼 돌싱인 여성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딱 2달 뒤에 정식으로 인사를 왔는데 동서될 사람은 성형외과 전문의였답니다. 우리 귀한 아들이 이제야 제 짝을 만났네. 이전에 들인 며느리는 영 아니다 싶었는데 이혼하고 나니 이런 귀인이 다 들어오게 됐어. 저도 이혼하고 나서 남자를 여럿 고르고 골랐는데 경호 씨가 여러모로 딱 맞겠더라고요. 어머님, 결혼하면 저 강남에 개인 병원 해주셔야 하는 건 아시죠? 어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말을 자신 있게 한다니까. 난 그런 꼰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줘도 괜찮아. 그래, 당연히 우리 아들 체면에 맞게 개인 병원 해줘야지. 어머님, 처음부터 말이 너무 잘 통하는데요? 어머님 같은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면 앞으로 아주 편하겠어요. 그럼 난 괜히 며느리 잡는 시짜지라는 그런 구닥다리 인간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아주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저희 둘은 여러 가지로 잘 맞으니까 아마 잘 살 거예요, 어머님. 그런데 여기 계신 여자분은 제 형님 되는 분이신가요? 그제야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손윗동서가 되겠네요. 반가워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주버님이 회사 대표라고 하니까 무슨 사업이라도 같이 하시나? 그 말에 답을 한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업? 며느라, 쟤가 무슨 사업을 해? 쟤는 아무것도 없는 애야. 학벌도 고졸이고 집안도 개털이네라고. 부모 간병만 10년을 넘게 하다가 내 아들 회사에 격리로 겨우 취직했다고. 어머, 그럼
회사 대표님이랑 말단 경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와,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고졸 신화 뭐 그런 건가? 이런 대박 스토리는 현실에서 처음 봐요, 어머님. 예,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야, 쪽박. 뭐, 내 큰아들도 내가 키웠으니 저 정도는 되는 거지. 나 아니었으면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을 거야. 아무튼 쟤들 얘기하면 나만 열불 터지니까 우리 이야기나 마저 하자. 아가, 너희 부모님 이야기 좀 해봐. 저는 주눅이 들어 더는 대화에 끼지 못했고 제 곁에 있던 남편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시동생과 그 의사 동서는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듣던 대로 시어머니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결혼하더군요. 동서는 강남 목 좋은 곳의 개인 성형외과를 통째로 선물로 받았고 신혼집은 입이 벌어지는 대저택으로 마련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동생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으리으리한 사무실까지 선물로 받았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물려받아 아등바등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차이였죠. 여보, 어머님이 서방님한테 해주신 걸 보니 엄청 많더라. 우리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혹시 자기가 내가 아닌 저렇게 잘난 여자랑 결혼했으면 안 그러셨겠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누구랑 결혼했든 어머니는 나에게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셨을 거야. 늘 말했잖아. 항상 차별은 하셨다고. 자기는 그래도 서운하지 않아? 왜 안 그랬겠어. 그런데 나이 40 넘어가고 나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은 전혀 남지 않았어. 여보, 우리 지금 적당히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걸로 서운해하고 그러지 말자. 나야 자기랑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린 것 자체가 로또보다 더 행복한 일이야. 서운한 건 없어. 남편이 시모의 재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는 그런 비교되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이와 저는 매일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을 하면서 거의 24시간 내내 붙어서 지냈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니 다행히 손과 발이 척척 맞았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덜 나위 없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2년쯤 지나 남편이 42, 제 나이 40살이 되던 해에 저희 부부를 꼭 닮은 딸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풀고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한동안 남편 회사에 나가지 않고 육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아서인지 웬일로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무시와 막말은 이제 손주가 생겼으니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제 딸을 예뻐해 주실 거라는 부푼 기대를 하면서 시댁을 향했답니다. 미소를 가득 안고 시댁에 들어서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동서도 와 있었네? 시어머니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인사도 받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왔으면 얼른 주방으로 가서 닭도리탕 좀 해라. 우리 의사 며느리가 그게 먹고 싶다니까. 솜씨 부려서 맛있게 좀 해봐. 네가 다른 거 몰라도 음식은 꽤 하니까. 그래서 불렀다. 네? 뭘 그리 어리버리하게 서 있는 거야? 산후조리 끝났으면 움직여야지. 어서 주방에 가. 그럼 저희 딸 은지는요? 내 앞에 눕혀놓고 하면 되잖냐. 넌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아는 거니? 어서 움직여. 어머님, 형님이 눈치 없는 거 잘 아시면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번 더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언제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니? 멍청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 큰애 넌 당장 주방 가서 닭도리탕이나 해. 저는 두 사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을 조카의 옆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했답니다. 주방에서 칼질을 하면서도 딸에게 시선을 여러 번 두었는데 다행히 조용히 누워있더라고요. 그 사이 시모와 동서는 조카의 작은 손짓발짓 하나에도 재롱이라며 심취해서 제 딸은 완전히 뒷전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겨우 끝나고 저도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막아서더군요. 너도 안 깨? 너 밥 안 먹고 왔니? 네? 네. 뭐 하느라 밥도 안 먹고 다니냐, 칠칠 맞게. 우리 며느리가 닭도리탕 다 먹고 누룽지탕이 먹고 싶다니까 어서 가서 끓여라. 넌 나중에 식은 거 먹든지 하고. 형님, 누룽지탕은 칼칼하고 시원하게 끓여주세요. 어떻게 된 게 애를 낳고 나니까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프네. 저 이 닭도리탕 금방 먹으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거기서 바보같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저는 또다시 다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틈틈이 딸에게 이유식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었죠. 결국엔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서 실컷 일만 하다가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불러도 다시는 가지 않겠노라 단단히 다짐했어요. 저를 그저 식모처럼 이용해 먹기만 하고 쫓아낼 게 뻔한데 뭐하러 그 수모를 또 당하겠어요.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제 자신과 아이를 위해 낫겠다 싶었죠. 하지만 제 이런 굳은 다짐을 눈치라도 챈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전화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큰애야, 우리 큰손녀가 보고 싶구나. 와서 얼굴 좀 보여줘라. 우리 은지 얼굴이 아른거려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구나. 그 말을 듣고 어떤 며느리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이제라도 제 딸을 예뻐해 주시라는 건가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며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시댁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은지도 데리고 왔어요. 왔냐? 우리 큰손녀가 그새 또 컸네. 응, 잘 봤다. 그럼 너 얼른 주방 가서 수육 좀 해라. 네? 수육이요? 그래, 내가 갑자기 그게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가 솜씨 부려서 잘 삶아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딸을 봐주시고 계셔서 그나마 안심하고 주방에 가서 수육을 맛있게 삶았습니다. 냄새좋게 다 삶아져서 막 상을 차리자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어요. 냄새 아주 좋네요, 형님. 동서? 동서가 언제부터 와 있었어? 아까 아침부터요. 아들이랑 어머님이랑 방에서 낮잠을 좀 길게 잤는데 배가 무지하게 고프네요. 어머, 형님이 그새 눈치가 많이 늘었나 봐요. 타이밍 좋게 센스 있게 수육을 딱 삶아놨네요. 동서가 시모방에서 나오며 코를 킁킁거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어이구, 수육량이 얼마 안 되네. 우리 의사 며느리랑 아들이랑 나랑 먹으면 딱 맞겠다. 큰애야, 넌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네 딸 은지 데리고 그만 가봐. 네 남편 밥도 차려줘야 할 테니까 얼른 가봐. 지금 겨우 오후 1시인데요. 그이 퇴근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그냥 일찍 가서 저녁 준비하면 덧나냐? 그리고 네 딸이 자꾸 칭얼대고 앵기는 게 귀찮아. 얼른 데리고 나가. 어머님, 저 수육 먹고 라면도 먹고 싶은데 이왕 온 거 형님한테 라면까지 싹 끓이고 가라고 하세요. 라면은 그냥 내가 끓이면 돼. 예, 어서 가보라니까.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겪고 나니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남이가 뚝 떨어져 딸을 안아들고 그 집을 막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참 하고 외치더니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너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좀 내라. 우리 의사 며느리가 병원에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했다는구나. 네가 가서 다과 좀 넉넉하게 준비해주고 서빙이라도 좀 해라. 네? 동서 병원에 가서 서빙을 하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지금 나한테 시킬 소리인가 싶어 뭐라 대답할지 망설이는데 옆에 있던 동서가 바로 끼어들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됐어요. 제 병원 모임에 오는 분들 다 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고졸 형님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 손윗동서가 저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괜히 저까지 무시당한다고요. 아니, 뭐가 문제야? 그냥 일하는 아줌마라고 둘러대면 되지. 아, 그래도 괜히 신경 쓰이니까 형님은 그냥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우리 의사 며느리 생각대로 해야지. 내 생각이 짧았구나. 큰애야, 너 올 필요 없다. 저를 바로 앞에 두고 일하는 아줌마 취급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꼴이라니. 기가 차서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저는 더 이상 상종할 가치도 없어 그대로 딸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려간 저를 불러다 식모처럼 부려먹고는 음식이 다 차려지면 동서와 아들 핑계를 대며 양이 부족할 거라면서 저를 나가라고 하셨어요. 음식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후로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시댁에 출입하는 걸 막아주려고 시모에게 단단히 일러놓았습니다. 괜히 저를 불러서 식모처럼 부려먹지 마시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해두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단히 빈정에 상한 투로 전화로 한참 동안 엄청나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아예 이용당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시모와 동서에게 이용을 당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더 살아보니 시모와 동서에게 일일이 치이지 않고 지내는 요령이 생겨서 때때로 적절한 핑계를 만들어서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제 딸이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저희 세 식구 가정이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졌다는 것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의 그 이기적인 태도는 조금도 변치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어떻든 저와 남편, 딸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 가정 바깥의 일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로 늘 되뇌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회사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의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하며 살아서 까맣게 몰랐는데 재정적 위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한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는 접어야 할 것 같아. 회사가 어려워요? 아예 접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내 대학 선배 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직하기로 이야기는 됐으니까. 아니, 벌써 거기까지 다 생각하고 계획한 거야? 회사가 대체 얼마나 어려웠던 거예요? 나한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집안 살림에 딸 교육까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괜히 나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가 짐을 같이 짊어져야지. 어쨌든 회사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고 결국 접을 판이라 이거잖아. 여보, 어머님한테 한번 말해보는 건 어때? 어머님, 서방님한테는 그렇게나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잖아. 사업 3번 망했는데 4번이나 차려주셨고 동서 병원도 잘 안 되니까 더 좋은 동네로 이전까지 싹 시켜줬잖아.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하더군요. 이미 당신 몰래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봤어. 몇 번이나 찾아가서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했어. 뭐? 왜? 왜 거절을 당해? 이번에 동생 사업 새로 시작한 거 거기에 남은 돈을 전부 투자해줬다나 봐. 그래서 나한테 지원해줄 돈은 이제 한 푼도 없으시대. 너무한다. 어떻게 같은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차별을 하셔. 솔직히 말해서 같은 자식은 아니지. 잊었어? 난 의붓 자식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한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해주셨잖아. 그것 말고도 우리 딸한테 뭐 하나 따뜻하게 해주신 적 있어?
옷 한 벌 사주신 적 있냐고. 진짜 어머님 너무해.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가족들에게 그럴듯한 애정 표현은 고사하고 늘 우리를 무시하고 막대하기만 하였죠. 이번 일에 더 큰 실망을 해서 속이 상해 당분간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를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생각하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와 같이 가서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답니다. 시댁에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 부부가 조카애와 거실 바닥을 뒹굴며 요란하게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거운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일단 주방에 가서 음식부터 하라고 시키더군요. 남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 굴욕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니 군말 없이 주방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시어머니 앞에 남편과 제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남편 회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실정이에요. 혹시 들으셔서 조금은 알고 계시죠?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회사를 접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은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싫은데? 내가 왜 그 앞날도 안 보이는 비전도 없는 회사에 내 아까운 돈을 꼬라박겠니?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 의사 며느리 병원의 최신 장비도 새로 들여다줘야 하고 둘째 아들 회사도 더 큰 곳으로 이사시켜줘야 한다. 돈 들어갈 때가 천지야. 어머님, 서방님 부부한테는 그렇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저희한테도 아주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이에요. 저 앞으로 어머님이 불러서 식모처럼 부리셔도 지금보다 더 군말 없이 다 할게요. 아이고, 내가 널 얼마나 부려먹었다고 그딴 소리를 하냐? 야, 너희들 도와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우리 똑똑한 손자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 보낼 계획이라서 거기에 돈 해줘야 하거든. 네? 조카의 유학이요? 어머님, 그렇게 재산이 많으시면 저희한테도 아주 조금만 도움을... 글쎄 싫다니까. 내가 내 친아들도 아닌 애한테 뭐하러 내 피 같은 돈을 지원해줘야 하냐? 너희들이 평소에 나한테 친엄마 대듯이 끔찍하게 굴어봤어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박하게 하겠니? 저희가 살갑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도리를 못한 건 없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를 매년 빠짐없이 준비한 것도 저희고요. 집안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늘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 모임이나 개모임을 시댁에서 하시면 항상 저를 불러서 온갖 뒤치다거리 다 시키셨잖아요. 그게 부려먹은 거냐? 아, 역시 못 배워서 그런지 말하는 싹수가 천박하구나. 그만 입 다물어라. 어머님, 제가 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뭐든 시키시는 대로 다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저희 남편 회사를 살려주세요. 네? 일 없다.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 시끄러운 입들 다물고 그만들 나가봐라. 남편은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끝끝내 입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라는 말에 그저 말없이 저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힘없이 퇴장했습니다. 결국엔 시모한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이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선배 회사에 취직해 다시 출근을 시작했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알바라도 구할게. 아니야, 우리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 빚이 생긴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거래. 아니, 이제 은지도 컸고 학원 다니고 있어서 낮 시간 많아. 은지 학원비라도 내 힘으로 벌어야지. 그이는 저를 말렸지만 저도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다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동네 일식집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설거지와 산더미 같은 재료 손질이 주된 일이었는데 몸은 고되어도 시간도 잘 가고 일도 의외로 재밌어서 할만하더라고요. 남편은 다행히 선배 회사에 취직해서 바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월급이 예전 대표 시절에 비하면 많이 적었어요.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전보다 훨씬 더 아껴가며 빠듯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내는 동안 시댁은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저희를 불렀어요. 너 이번 주말에 작은 애들 집에 좀 와라. 새로 대저택으로 이사했으니까 주소 찍어주는 곳으로 와. 집 정리하는 거, 집 나르는 것 좀 돕고 네 동서가 의사들 불러서 집들이 거하게 한다니까 네가 상 좀 차려라. 네? 어머님, 저 알바 시작해서 그날 못 가요. 알바? 너희들 그 정도로 힘드냐? 야, 와서 일해주면 내가 니까짓 거 일당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와서 일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터져나온 한숨은 바닥을 꺼트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저 못 가요. 아니, 안 갑니다. 저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뒤치다거리 할 시간은 없어요. 뭐? 내가 네 일당 쳐준다고 한 거 못 들었냐? 그럼 그냥 그 돈으로 가사 도우미를 부르시든가요. 전 안 합니다. 이만 끊을게요. 이런 싸가지 없고 무식하고 천박하고 애미애비 없는 티를 내는 모자란 년 같으니.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욕이 모자라냐? 네 따위가 감히 내 명령을 무시했으니 어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 지금 저한테 악담하시는 거예요? 그래, 악담하는 거다. 너희들이 평소에 부모인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했어 봐라. 내가 너희를 한 번이라도 안 도와줬겠냐? 어머님은 제가 평생 어머님 댁 몸종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저 이제 그거 안 해요. 저희 식구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서 반드시 어머님을 능가하는 재력가가 될 겁니다. 아셨어요? 훅 끼고 자빠졌네. 너희들은 그런 위인이 되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만 할 말 없으니 전화 끊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 천박한 거사.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씩씩대는 저를 보던 남편은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며 이번 기회에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만 그렇게 연을 끊자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동생 부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식구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려먹을 대상인 제가 거세게 반발을 하니 이제 연락할 목적 자체가 아예 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저 남편과 딸,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림도 하고 굳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말 저녁 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남편이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곤 했습니다. 여보, 알바가 지금 끝났어? 아휴,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내가 다 미안하네. 미안하긴. 당신이 그동안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혼자 얼마나 고생했어? 나는 은지 낳고 계속 살림만 했고. 게다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그래도 미안해. 또 그 말 금지라고 했지? 아, 알았어. 사과는 그만할게. 고생했어, 여보. 밥은 내가 다 준비했어. 어서 와. 앉아. 우리 남편이 이젠 요리사가 다 됐네. 와, 찌개 냄새 죽인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겠는걸. 우리 은지는 어디 갔어? 우리 은지는 학원 친구 집에서 피자 먹고 온다더라. 여럿이 모여서 신나게 놀고 있거든. 남편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불평 한마디 없이 대신해서 밥도 해주고 청소와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고맙고 든든했죠. 1년의 시간을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보냈는데 하필이면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자 잊고 살았던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로 연을 끊을 거냐면서 추석 명절이니 집에 다 모여서 화해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남편과 한참 의논을 했는데 그이는 가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이제 그분은 더는 내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이전부터 내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친아들인 척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여보, 그래도 먼저 연락까지 주셨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일단 한번 가보기나 하자. 혹시 알아? 어머님도 이번엔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겠지. 저는 최대한 좋게 생각하자면서 그 일을 설득해 시댁에 가보자고 하였어요. 이틀 뒤 추석날이 왔고 제 딸과 저는 남편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가 안녕했겠냐?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꼬박 1년 동안 전화 한 통이 없니? 아주 이 애미랑 연을 끊을 생각이었냐? 죄송해요. 남편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저 고개만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차례상 준비해야지. 이 집 음식은 의뢰 네가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연을 끊고 살았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년 저에게 시아버지 제사상이든 차례상이든 모두 저 혼자 차리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모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나 차리를 유난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에 맞춰 정석 이상으로 준비해야만 했어요. 저 혼자요? 동서도 있고 서방님도 일찍부터 와 계신데요. 야, 우리 귀한 의사 며느리는 이런 허드렛 일에 손을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 둘째 아들도 어제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해서 무지하게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너희 혼자 하든 너희 남편이랑 둘이서 하든지 알아서 해라. 오늘이 추석 당일이니까 저녁 전에 준비 끝내라.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1년 만에 그것도 화해를 하자고 해서 온 자리에서 뵙자마자 큰 소리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꾹 참고 제가 잘하는 음식을 하러 묵묵히 주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둘이서 온갖 차례 음식을 만들었고 어느새 훌쩍 자란 딸까지 고사리 손을 보태 도와준 덕분에 반나절 만에 그 많던 일을 다 마쳤습니다. 곧 어스름이 내리고 차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식구가 형식적으로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대화는 저희 식구를 철저히 제외하고 시모와 시동생 부부끼리만 깔깔거리며 이어졌죠. 어머님, 저희 병원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신식 레이저 기기 놔주실 거죠? 그렇고 말고 우리 의사 며느리 체면이 있지. 내가 지원을 팍팍 해줄 테니 너는 환자만 열심히 잘 봐라. 요즘 성형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고. 네, 어머님. 못같이 생긴 것들이 세상에 하도 많아서 일이 끊이질 않아요. 아이고, 잘 됐지 뭐. 그리고 아들, 너는 새로 시작한 사업 어떠냐? 여기서 시모가 말하는 아들은 당연히 제 남편이 아닌 시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싸움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래. 엄마가 좀 더 힘을 팍 써줘야겠어. 당연히 도와줄 거지? 너는 하여튼 네 똑똑한 처의 반만 좀 닮아봐라. 이번에는 또 얼마나 필요한데? 큰 거 2장? 아유, 그래, 알았다. 내가 그 돈 쥐고 있으면 뭐하냐? 다 내 자식들한테 써야지.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귀한 손자한테 용돈 좀 줘야겠다. 아이고, 우리 장손, 이리 와봐.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추석 선물 대신 용돈 두둑하게 줄게. 자, 받아라. 오, 할머니, 5만 원짜리가 20장. 우와, 100만 원이네요. 땡큐, 할머니. 그래. 우리 똑똑한 장손. 다음에는 더 많이 줄게. 제 딸에게는 그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던져주고
이어지는 시모와 동서의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제가 그 차례상을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반전을 거듭하는 엔딩이 남았으니 부디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야, 이 천박한 것 같으니? 너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감히 신성한 차례상을 엎어? 오늘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 남편 말대로 그냥 인연 끊고 지내는 게 맞았는데 괜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네요. 결국엔 오늘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부른 거죠? 그래,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불렀다. 어쩔래? 됐냐? 이젠 핑계도 안 되시는군요. 그래요. 저 실컷 부려먹으려고 불렀다 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에겐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건 나와 내 남편, 우리 두 사람이면 족하다고요. 아주 싸가지를 밥에 쌈 싸먹고 자빠졌네. 네가 미쳤구나. 너 오늘 내 손에 뒤졌어. 시모가 손에 잡히는 대로 묵직한 목기를 제 얼굴에 그대로 집어던졌는데 가만히 있던 남편이 그걸 한 손으로 쳐내듯 받아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동서가 자기도 지을세라 다른 목기를 집어던졌고 남편이 그걸 손바닥으로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목기는 그대로 튕겨나가 동서의 얼굴에, 그것도 비싸가 세웠을 실리콘이 든 코에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내 코, 여보, 어머님, 내 코가 주저앉을 것 같아요. 이런 잡것들을 그냥 내가 진작부터 내 자식이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왔어도 죽은 네 애비 때문에 억지로 가족으로 지내려고 참고 노력했는데 감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하나는 신성한 차례상을 뒤엎고 하나는 내 귀한 의사며느리 코를 박살내? 이성을 잃고 두 팔을 걷어붙인 시모는 양손에 또 다른 목기들을 잡고 저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엎어진 차례상 중에서 가장 큰 교자상 다리를 붙잡고 상을 통째로 높이 들어 시모와 시동생 부부를 향해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쾅! 집안이 무너질 듯한 소리가 크게 울리며 세 사람은 비명도 못 지르고 겁에 질려 벽에 붙어서 그대로 얼어버렸답니다.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남편이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무서운 눈빛을 쏘아붙이는데 그 식구들도 안 그러던 사람이 한 번 폭발하니 걷잡을 수 없이 겁을 먹은 겁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남편이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냉랭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우리 이제 남남으로 살자고요. 어머니, 동생 재수씨,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다시는 우리 식구 불러서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댁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살든 알아서들 하세요. 여보, 은지야, 가자. 그래, 여보.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등 뒤에서 시모가 퍼부는 온갖 쌍욕이 들리더군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 지긋지긋한 시댁과는 완벽하게 인연을 끊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자려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인지 잠드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날 겪은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꿈이 지독하리만치 현실처럼 느껴졌답니다. 시모와 동서와 2대1로 엉켜 싸우는 악몽을 꾸는데 제 팔은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듯 느려 터졌는데 시모와 동서는 아주 날쌔게 주먹을 휘둘러 제 얼굴과 몸을 망가뜨렸어요. 한참을 그 끔찍한 꿈을 꾸다가 갑자기 정면이 다른 꿈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야가 온통 하얗게 변하더니 낯익고 구부정한 남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아빠? 아버지? 우리 경숙이 고생이 많지. 예비랑 네 엄마까지 보살피느라 네 꽃다운 오랜 시간을 다 허비했지. 에휴, 미안하다, 미안해. 부모가 되어서 너에게 짐만 잔뜩 지웠구나. 꿈속이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게 귓가에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난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기만 했다고요. 우리 딸 마음 씀씀이가 여전히 착하네. 경수가, 이 애비가 쓴 낡은 일기장에 보면 너를 위한 선물이 하나 있을 거야. 일기장이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네가 찾아봐야지. 잘 찾아봐, 경수가. 아버지, 아빠!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고 옆에서 자던 남편이 제 거친 잠꼬대에 놀라 깨웠답니다. 무슨 꿈을 그렇게 꾸었냐고 물어서 방금 겪은 그 생생한 꿈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잠을 청하지 않고 그 길로 일어나 손전등까지 켜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면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 중 낡은 서류나 문서 같은 건 버리지 않아서 어딘가에 보관 중일 것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에서 색이 바랜 낡은 박스를 겨우 찾았고 그 안에서 손때 묻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는데 그 사이에서 아버지가 수십 년 전 젊은 시절 친구분에게 투자한 빚바란 증서와 차용증이 끼워져 있더군요. 남편이 밤을 새워 아버지가 투자한 그 회사를 알아보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알만한 천대 기업에 드는 거대한 회사라고 하더군요. 날이 밝자마자 저와 남편은 딸을 학교에 보내고 하던 일이 아닌 곧장 아버지 친구의 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회장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내민 그 낡은 차용증과 투자증명서를 보시더니 조금도 발뺌하지 않고 오히려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그 사실을 전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회장님이 자본금 하나 없이 회사를 처음 차릴 때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셨다며 평생 그 빚을 돌려줘야 할 걸 못 주고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크고 갑작스러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저는 오직 남편의 사업을 다시 밀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이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돕는 것이니 미안해하지 말고 반드시 성공하라고 제가 더 강하게 조언하고 응원해 주었죠. 결국 남편은 제 말대로 다시 사업을 재개했고 이전에 작은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많은 걸 이루어냈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나고 저희 세 식구는 온갖 자랑을 해도 될 만큼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와 연이 끊긴 시댁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건너 소식을 들어보니 그 잘난 의사 동서는 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 그것도 환자가 수술 중 사망하는 큰일이 터져 병원 문을 닫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더군요. 또 시동생은 시모에게 그토록 돈을 받아 버리던 사업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지금은 시모 집에 다시 들어가 얹혀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시모와 시동생 그 모자는 저희 집안이 180도 달라진 걸 어디서 용케 듣고 구걸이라도 하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답니다. 초인종에 올리고 인터폰에 뜬 그 얼굴들을 보자마자 실소가 터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어머님? 아니, 이제는 남남이니까 다르게 불러야 하나? 예, 아가,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하니? 내가 그동안 너희 식구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니? 넌 모를 거야. 당연히 모르죠. 그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을 텐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긴 도대체 왜 왔어요? 아가, 우리 딱한 모자가 말이야. 이제 갈 데가 없게 생겼다. 내가 아들놈 사업 자금 다 내주고 그 잘난 의사 며느리한테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온팡 망해버렸어. 저희도 익히 알아요.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집까지 날린 거예요? 둘째 아들놈이 마지막으로 사업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대출로 싹 끌어다가 저질렀는데 빚만 고스란히 떠안고 말았지 뭐야. 그래도 질단에는 뭐라도 해보겠다고 시도한 거니까 뭐 비싼 경험했다 쳐야지.
비싼 경험이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그렇게 비싼 경험하셨으니 한층 더 성장하셨겠군요. 뭐, 그 자랑하러 오셨어요? 박수라도 받으려고 오셨나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갈 데가 없어. 집이 이미 경매로 홀랑 넘어가서 말이야. 당분간 여기로 와야겠구나. 방금 제 귀에 지금 썩은 소리가 들려서 귀 좀 팔게요. 이제야 잘 들리네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겠다고. 너희 집 이렇게 넓고 아늑하니 우리 불쌍한 모자가 들어와 살아도 괜찮겠지? 내 귀가 막힌 게 아니었구나. 이보세요, 아줌마. 혹시 돌았어요? 아니면 얼굴에 철판이라도 몇 겹 둘렀어요? 대기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감히 우리 집에 눌러붙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 하는 일마다 말아먹는 팔푼이 하더라고 같이. 뭐야, 팔푼이? 이게 아직도 싸가지고 바가지네. 됐다. 너랑 말 안 해. 난 내 아들하고 말할 거야. 큰아들, 우리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큰아들. 그때까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뭐라고요? 저기요. 우리는 이미 영 끊은 사이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한 적도 없잖아요. 아니야. 누가 그래. 넌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야. 동생이랑 온갖 차별하면서 구박하며 키운 아들이죠.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원망했어도 아버지 생각해서 다 참고 견뎠었는데 내 아내에게 그토록 모질게 구는 걸 오랫동안 옆에서 보고 학을 떼버렸거든요. 이젠 나한테 어머니는 돌아가신 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저 고졸 애미애비 없는 것한테 단단히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거냐? 큰아들,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늘 엄마가 시키면 뭐든 잘 따르는 착한 애였잖아. 내가 첫단 기집애랑 결혼하는 걸 뜯어 말려서야 했는데 이 엄마가 다 죄인이다. 아니요. 저는 제 아내 덕분에 비로소 제 자아를 찾게 되었고 어머니와 동생 놈과 하루빨리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제 아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집에서 살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여긴 제 아내가 주인인 곳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시모자는 최소한 무릎이라도 꿇고 빌 줄 알았는데 그 구차한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는지 남편의 그 서늘한 말에 온갖 쌍욕을 남발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보내기엔 너무 아쉬웠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서둘러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이미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는 시모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더군요. 왜? 뭐 마음이라도 바뀐 거냐? 다시 생각을 바꾼 거야? 아니요. 이거 마저 받아가세요. 저는 주머니 속에 일부러 챙겨두었던 구깃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시모를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돈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그들 발치에 떨어졌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딸에게 당신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아주머니, 찐따들 데리고 잘 가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이 밑에서부터 또다시 들려오는데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베란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두꺼운 창문이 닫히니 시모의 그 시끄러운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더군요. 시모는 그 구겨진 1,000원짜리가 그나마 아쉬웠는지 아니면 분에 못 이겼는지 그걸 허리를 숙여주어서 마당을 지나 대문을 벗어났답니다. 속이 다 시원해진 저는 거실로 돌아와 멍하니 서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 칭찬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야, 당신 오늘 좀 멋진데? 내가 이런 날이 언젠가 올 줄 알았지. 그래서 혼자 속으로 연습 좀 했었어. 나 괜찮았어?
아주 멋졌어. 그런데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는 무슨.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은지뿐이야. 그이가 그렇게 망설임 없이 말해주니 참 고맙고 든든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시모 자란 이후 보증금도 없어서 결국 달방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운 시동생은 스스로 일할 줄을 몰라서 여전히 백수로 지내고, 시모가 그 나이에 밖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네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던 그 잘난 동서는 재판에서 엄벌을 받고 청주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되었답니다. 이렇게 저의 길고 긴 사연을 다 적어보니 제가 결혼을 아주 잘못한 건 아니네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만큼은 훌륭한 사람이니 주변인들을 잘못 만났을 뿐인 것 같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이렇게 대반전 사건이 일어나고 멋진 삶이 다시 펼쳐지게 되었네요. 저희 세 식구 앞으로 더 잘 살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받은 행운만큼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줄입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